사실 의정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 도대체 이 정부와 의료계 이 두 주체는 뭐 때문에 싸우냐 이거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의대생을 증원해도 증원 목적인 이제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이제 바이탈 의사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이제 중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의료 수가 개편이라고 이제 봐야 하는 건지 이제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쭈는 건데 이제 수가 개편이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될까요? 수가만으로는 이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의사들이 아직 과를 선택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이 정말 필수과는 가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왜냐하면 박민수 차관 등 계속해서 초반에 브리핑하면서 필수 의료 진료 명령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필수 의사들은 무조건 현장 지켜야 돼. 어디 가면은 너네들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돼. 불법이야? 위법이야? 내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순간 노예가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노예. 정부에 발목 잡히는구나. 내가 휴직하고 사직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잘못하면 경찰 조사 받으러 끌려다니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내가 정말 그래도 이때까지 의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평생을 바쳐서 의대 6년 동안에 열심히 또 그 수많은 과목과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면허를 땄는데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발목 잡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는 흉부외과 의사가 돼서 심장 수술을 하고 생명을 구할 거야. 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아이를 소중하게 받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친구들이 그 생각이 딱 사라지게 한 게 바로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태도. 그리고 그런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정말 이제는 국민들한테도 지탄받는 젊은 의사들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냉정해지겠다. 판단에 있어서도 나의 삶의 질과 나의 영달을 위해서는 어떤 진료 과목을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의 헌신보다는 개인을 위한 판단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번의 사태가 아주 큰 우리 의료 인력에 있어서의 그런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했고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얘기하고 슈바이처로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의사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희석시키게 되는 아주 나쁜 계기가 됐다는 게 정말로 저희 의대 교육자로서는 씁쓸한 일입니다. 이게 아까 더 여쭙자면은 제가 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머리 이제 개두술이라고 해야 하죠. 개두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 되게 사실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머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정말 필수 의료로 가야 되는데 그 수가만으로는 이제 더 이들을 유인할 책이 없다면은 어떤 좀 방향이 좀 필요할까? 그것도 좀 어떻게 좀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어렵습니다.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흉부외과 등 이런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점점 무너지고 소멸해 갈 텐데 이제는 민간 병원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꼭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적정 수가가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중환자를 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소송으로 가고 뭐 한 번에 사법 판결 받으면 10억씩 뭔가 판결을 받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가 어떻게 형사든 민사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헌신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존중과 존경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신경외과 의사더라도 머리 쪽에 뇌를 관장하는 파트와 척추를 관장하는 파트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척추를 관장하는 파트들은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뭐 척추 수술하는 사람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원
병원해도 충분히 비급여 수술도 하면서 시술도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다만 머리 수술하는 사람들은 큰 병원에서 교수로 남아서 매일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되는 그런 수술에 집도를 해야 되는데 이 뇌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가 열악하고 척추에 대한 수가는 비급여로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척추를 선택하게 되지 뇌수술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충격적인 아산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네. 아산병원에서 개두술하는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지금의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지금의 시스템에서 계속 보완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2,000명 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의료를 보고 있는 정권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에서는 분노를 이제는 넘어서 이제는 포기 상태고 절망 상태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이 소송에 관련된 이제 법적 책임 이런 거를 어떻게 지울지 정부랑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 얼마나 이렇게 의료인들에게 리스크인지 사실 잘 와닿진 않거든요. 오늘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사 소송, 의료 소송으로 하는 건들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기인하는 거는 결국에는 의료는 수술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지도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뭐든지 의료사고고 의사의 집도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관계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장점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료계가 그동안은 박리담회로 수많은 수술, 수많은 시술, 치료를 해오면서 버텨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질 관리도 떨어지게 되고 수술에 있어서의 그런 결과에 있어서도 환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고 환자의 의료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결과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는 의료사고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되고 사실 한간에서는 법조인들도 많아지면서 의료 소송을 수임하는 법조인도 많아지고 소송을 부추긴다. 왜냐하면 소송을 걸기만 하면 합의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든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소송 가셔라. 그리고 민사만 걸지 말고 형사를 걸어야 된다. 그래야 의료진들이 또는 의료기관들이 형사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민사에서 합의금을 높게 줄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이 의료 소송을 조장하는 또 일부의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저렴한 의료의 그런 부작용을 하고 보는데요. 깨지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 부담은 의사들이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판결들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분만 과정에서 뭐 의도치 않게 아이가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생명에 지장이 가는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도 의료 과실이 있다 그러면은 뭐 10억씩 이렇게 판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무과실로 분만 사고가 있을 때는 국가가 일부는 좀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입증된다 그러면은 10억씩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산부인과 문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만을 받다 보면은 요즘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분만이 소중한 저출생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는 매일 그런 상황에 리스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되니 이만큼 10년 쌓아놓은 게 하루 만에 비라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서는 지금 내가 이런 중환자나 아니면 생명을 다루는 진료를 해야 될까에 대한 상당한 그런 다른 과들보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단적으로 그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건 기억하세요? 네. 그때 이대 교수님들 특히 소아과 신생아 보시는 교수님들 다 구속되고 여론에 마녀 상황 당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혐의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의료진 과실일 거야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정말 중환자 보기 힘들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나쁜 경험들이 이번에 붕괴에도 하나의 또 가속화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해결 방안으로는 결국에 이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이제 바이탈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좀 완화하는 방안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어떤 법적 판단, 어떤 양형, 이거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와 입법부에서 어떻게 해야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예상이 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네.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됩니다.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그럼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판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판사분들은 의료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환자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그 양형을 하거나 그런 최종 선고를 할 때는 그 의료 자문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의료 자문을 받는 거는 당연히 의사들이겠죠. 근데 의사협회에서 의료 자문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의사들한테 의료 자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문의 정도가 상당히 폭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자문을 받는 체계에 있어서도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하거나 아니면 리스폰스를 잘 주는 분들한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과연 그 의료 자문의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사들도 사실 같은 사안이어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환자 측을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 측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의료의 전문성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럼 의료 자본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판사도 의료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 그리고 그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대법관 청문회에 들어가가지고 대법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료소송 그 판결 해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거 해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판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성 있게 고도화된 상황에서 판결할 수 있게 우리가 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 차원에서도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당연히 입법으로 되는 건 또 다 아닌 거니까. 그러면 제가 원래 드리려던 순서로 넘어갈까요? 네. 예.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의료대란